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4단계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컴퓨터 네트워크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2단계, 3단계에서 학습하셨던 컴퓨터 네트워크의 내용을 좀 더 간추리고 축약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강의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장은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정보통신망의 프로토콜에 관해서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등장하던 초기에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각 장치 간의 데이터 송신과 수신을 위한 통로가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공동 이용이라는 목적이 가장 컸고요. 업무의 분산 처리 등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컴퓨터 상호 간의 통신의 니드도 계속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최초의 패킷 교환망 서비스는 1968년 미 국방성의 시험망으로 시작된 아파넷이라고 하는 어드밴스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의 약자 알파넷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에는 이 미 국방성을 중심으로 각 대학과 연구기관을 상호 연결하는 최초의 패킷 교환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파넷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의 패킷 교환망 서비스이자 인터넷의 효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끔 이러한 기초 개념을 묻는 역사에 관해서 기초 개념을 묻는 시험들이 가끔 출제가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최초의 컴퓨터 통신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1958년도에 미국의 대공 방어 장치로 개발된 사지라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최초의 시분할 시스템이다라고 혹시라도 문제에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은 1961년 MIT 대학의 학교 내의 시스템으로 시작한 타임 쉐어링 시스템 TSS다라는 것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무선 패켓 시스템이 무엇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1971년 하와이 대학에서 개발한 알로하라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와이는 수많은 섬으로 구성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섬들 간의 무선 통신을 위한 최초의 무선 패켓 교환 통신망은 바로 알로하라는 시스템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알로하 기법은 초기의 알로하 기법과 발전된 알로하 기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의 알로하 기법을 우리가 순수하다라고 해서 퓨어 알로하라고 얘기하고요. 이후의 알로하를 슬라티드 알로하라고 명명을 해서 초기 알로하의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자, 초기 알로하 기법인 퓨어 알로하 기법은 발신 측에서 패킷을 전달을 하면 수신 측에서는 그것이 유효한 패킷인가를 확인하고 에크를 전송합니다. 즉 송신이 있고 수신이 있다면 여기서 패킷을 전송하면 여기에서 그것은 나한테 유효한 패킷이야 라는 의미로 에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송신 노드는 에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대 왕복 전파 지연 이상의 시간이 되면 해당 패킷을 재전송합니다. 즉 이 얘기는 에크라는 신호가 분명히 와야 되는데 에크라는 신호가 안 왔어요. 그러면 패킷이 갔다가 오는 시간까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최대 왕복 전파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에크가 안 오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해서 패킷을 재전송하는 그러한 방식을 순수 알로하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일 채널을 다수의 노드가 이 동일한 채널을
다수의 노드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이고요. 만일 여러 노드가 동시에 패킷을 보냈다 그러면 충돌이 나겠죠. 그러면 수신 패킷은 해당 패킷을 무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수 알로하는 부하가 증가할수록 패킷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되겠죠. 그래서 최대 채널 사용률이 18% 이하로 저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킷에 의한 채널 사용률이 저조하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슬라티 알로하라는 기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푸어 알로하 기법은 이렇고요. 자, 슬라티드 알로하 기법은 스간실라스라고 하는 타임 디비전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길이에 해당하는 각 슬롯을 할당을 시켜 놓고요. 스테이션에 보낼 데이터가 있을 때마다, 즉 송신 측의 노드가 여러라면 여기에서 보낼 패킷이 있을 때마다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어떻게? 타임 슬롯에 의해서 다음 타임 슬롯이 시작될 때까지 모든 스테이션은 대기하고 있다가 새로운 타임 슬롯이 시작이 되면 그때 전송을 시작하게 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컴퓨터 통신망은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 통신망이라는 것은 단말기와 단말기간, 물론 이 표현 자체가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되겠죠. 단말기와 단말기간이 아니라 통신 장비와 통신 장비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물리적인 전송 매체에 의해서, 이 물리적인 전송 매체라고 하는 것은 유선 매체도 있을 수가 있고 무선 매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의 구성체, 그것을 우리가 컴퓨터 통신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통신망이라는 표현보다는 데이터 통신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의 통신망이 되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것은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등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한 통신망이라기보다는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통신 매체에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용하는 망, 그래서 데이터 통신망 또는 디지털 통신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디지털 통신망도 아날로그로 바뀔 수도 있지만 데이터 통신망과 디지털 통신망으로 표현하는 것이 컴퓨터 통신망을 좀 더 근대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우리는 컴퓨터 통신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시스템의 효율도를 측정하기 위한 몇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달, 정확도, 적시성, 지터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수신 측의 데이터가 갔느냐, 즉 내가 원하는 주소로 데이터가 갔느냐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정확성이라는 것은 내가 송신해서 만들어서 보낸 데이터가 중간에 깨지지 않고 에러 없이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원하는 곳까지 갔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성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적시성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데이터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 갔느냐, 즉 시간 적절하게 도착이 됐고 생성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적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터라는 것은 신호의 주기라든가 주파수라든가 위상 등등이
불안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펄스와 펄스, 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펄스라든가 긴 시간 동안의 변화를 측정하는 분야에서 만일에 지터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컴퓨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컴퓨터 통신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컴퓨터와 통신의 개념이 구분되기 시작하던 초창기 IT 시대의 개념이었고요. 이제 우리는 정보통신망이나 데이터 통신망으로 부르는 게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법규 몇 개를 살펴보시면 정보통신망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 관한 정의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망이라는 것은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하고 송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정보통신망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법에 보면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내용 자체는 정보통신망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2조 2항에 보시면 정보통신에 관한 정의가 있습니다. 1조 1항은 정보통신망에 관한 정의고요. 2조 2항과 국가정보화기본법 3조 5호에는 정보통신이란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등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얘기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통신을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신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이나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정보를 우리가 도용한다, 오용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불법적인 행위고 도둑질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또 국가정보화기본법과 동일한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정보에 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정보통신 설비에 관한 내용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이라는 내용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기통신의 목적은 자원을 공유하고 자원의 집중, 분산 처리, 신뢰성 있는 데이터 또는 정보 교환과 가장 경제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기능을 교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경제적인 비용이라는 것은 비싸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비용을 경제적인 비용이다라고 표시합니다. 통신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성은 우리가 DT하고 DC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DT 구간은 컴퓨터나 이제는 호스트라기보다는 서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서버와 같은 것들이 붙어있는 끝단, 엣지, 즉 양단을 우리가 DT 구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DT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데이터 터미널 장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데이터 단말 장비다라고 얘기하죠. 장치 또는 장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DT로부터 출발한 데이터가 또 다른 DT로 거치는 이 구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바로 DCE라고 얘기합니다. DCE라는 것은 데이터 통신 장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DC 장비 구간의 가장 대표적인 장비는 이렇게 신호를 변환시켜주는 모뎀이라는 장치라든가 CSU나 DSU와 같은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을 제어하는 통신 제어 장치 CCU, Communication Control Unit이라고 하는 CCU도 우리가
DC 구간에 있는 장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 부분은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전송 부분, 즉 DC라는 부분은 통신 설비를 이용해서 수신 측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DT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단말 장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전송할 데이터를 부호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장치, 즉 컴퓨터가 되겠죠. 컴퓨터나 그 외의 출력 장치인 프린터와 같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거나 처리된 데이터의 결과물을 송신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장비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입출력 장비가 다 어디에 포함된다? 데이터 단말 장치에 포함된다. 스마트폰, 노트북, USB, 음성인식 장치 등등 모두 DT의 장비군이 되겠고요. 자, DC라는 것은 통신 선로를 포함해서 통신을 위한 신호 변환에 관련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 초기 통신 시스템에서 저속의 신호를 변환했던 모뎀이나 DSU, CSU, 보통 64K, 이제는 뭐 전설 속으로 사라진 그 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모뎀 같은 것은 9600bps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속도가 거의 1기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가 됩니다. 같은 고속의 변환 장치 등과 그때는 고속이었죠.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사용하는 셋톱 박스 등이 전부 DC 장비가 되는 것이고요. 신호 변환, 전송 신호의 동기 제어, 송수신 확인, 전송 오류 및 복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정보의 전달 형태를 보면 이러한 통신망을 통해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먼저 정형화된 데이터라는 것은 형태가 있고 연산이 가능하지 않으면 반정형 데이터, 그리고 로그 파일과 같은 것은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는 형태도 없고 연산도 가능하지 않은 가장 많은 데이터를 대표하는 것, 즉 소셜 데이터 상에서 만들어지는 음성, 영상, 또 텍스트,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을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취급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정보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꺼집어내서 우리 그러한 정보로 어떤 분석과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정형화를 정형화로 만드는 정형화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겠죠. 또 정형화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 효과가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 형태가 있고 연산이 가능하다. 정형 데이터의 예로는 이렇게 0과 1과 같은 비트 패턴을 얘기합니다. 또한 세계 어떤 언어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호나 문자 체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유니코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조합형 한글이냐 아니면 완성형 한글 코드냐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 얘기하다가 이제는 유니코드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수십 년 전 미국에서 개발된 미국 정보교환 표준인 ASCII라는 것, 또한 유니코드 최초의 127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숫자나 이미지와 오디오나 영상과 같은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보라는 것은 데이터가 컴퓨터를 통해서 1차 변환된 형태다. 출력된 결과물을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를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자우편이라든가 파일 전송 서비스라든가 화상회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정보가 축적이 되어서
체계화되고 한층 더 그 의미가 깊이 있게 농축된 상태를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가공, 재구성되어 행동으로 옮겨지고요. 가치 창출로 이어질 때의 의미로서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개발하고 혁신해서 어떠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지식이다. 그러한 그 정보의 스토리 저장소를 우리가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활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예측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보의 계층 구조를 보시면 가장 하단에 데이터가 놓여져 있고 데이터가 가공이 되고 처리된 것을 정보라고 하고 정보가 가공이 되고 처리된 것을 지식이라고 하고 지식이 가공이 되고 처리한 것을 지혜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정보로 가공이 될 때는 컴퓨터라는 것이 작동될 수 있지만 정보라는 것이 지식으로 되고 지식이 지혜로 되는 경우에는 인간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의 감정이나 판단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기계적인 행위에 가깝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정보를 교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그것을 우리가 통신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송신 측과 수신 측의 컴퓨터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PC와 대형 컴퓨터, PC와 PC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TCP/IP나 X.25와 같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에뮬레이터라고 해서요. A라는 회사의 단말기와 B라는 회사의 대형 컴퓨터를 연결해서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업무의 필요성이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또는 같은 회사라도 기종이 서로 틀리면 A 기종, A-기종이라면 프로토콜이 안 맞았어요. 이럴 때 이것을 이쪽에 맞추는 프로그램 개발을 했는데요. 그것을 에뮬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프로토콜들이 거의 표준화가 돼서 대체로 이렇게 API를 만들어서 인터페이스 시키는 경우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정보통신망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시스템에 존재하는 개체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인 약속이나 규칙을 얘기합니다. 앞서 그림에서 A사와 죄송합니다. B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서로 통신을 하고 싶은데요. A사는 한글을 사용했고 B사는 영어를 했다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겠죠. 이럴 때 요 들어오는 길목에서 영어를 한글로 바꿔주고 한글을 영어로 바꿔주는 것이 있다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영어 너는 들어올 때 이런 한글 형식을 맞춰야 돼. 한글 너는 들어올 때 이런 영어 형식을 맞춰야 돼. 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약속과 절차를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프로토콜이 제공돼야만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통신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터미널을 의미하고요. 개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프로그램이나 파일 전송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 등 그 컴퓨터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우리가 개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오브젝트라고도 얘기하고요.
이러한 통신 프로토콜에는 중요한 기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문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의미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문이라는 것은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형식이나 부호화 또는 신호 레벨을 얘기합니다. 즉,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신호 레벨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 라는 어떤 겉모양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구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송신되는 데이터의 형식, 부호화 형식, 신호 레벨의 그 형태 이런 것들을 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미라는 것은 전송 제어 및 오류 처리를 위한 정보 등을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그 오류 네크라는 것은 오류를 얘기하고 에크라는 것은 정상적인 수신을 얘기해 라는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라고 얘기하고요. 시간이라는 것은 송신과 수신 측의 두 개체 간에 통신 속도를 조절하거나 메시지의 전송과 순서에 대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송수신 속도의 정합성, 통신 순서들을 우리가 시간이라는 기본 요소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의 3요소, 구문, 의미, 시간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통신 프로토콜의 중요한 기능 중에 첫 번째, 단편화와 재결합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단편화, 재결합. 자, 많은 양의 데이터 문락은 효율적인 전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작은 단위로 잘라서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송신 측에서 이런 긴 문장이 있는데 이것을 전송 매체에 실어 보내는 것보다는 이것을 균일한 간격으로 잘라서 보내는 것이 더욱더 전송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긴 문장을 이렇게 자르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른다, 프래그멘테이션 한다, 그래서 단편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요?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단편화해요. 그럼 잘랐으면 저쪽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자른 내용들을 다 풀로 붙여가지고 모아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쪽으로 가면 다시 그것을 결합시켜야 되니까 재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수신된 작은 단위의 이런 블락들은 원래의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재결합을 시켜야 된다. 데이터 통신의 프로토콜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단편화와 재결합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오류 제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단편화와 단편화를 시키면은요, 응답 시간이 빠르고 재결합 시에 재결합의 순서를 체크를 해야 하니까 재결합할 때 그러한 그 부수적인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결합할 때에는 데이터가 증가되고 처리 시간이 길어져서 비효율적이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전송 매체를 활용하는 송신 측의 입장에서는 응답 시간이 빠르고 그 다음에 오류 제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제가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교재에 없는 내용들을 집어넣은 것이니까 왜 교재에 없지?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링크 계층 프로토콜이 같은 크기의 네트워크 계층 패킷을 전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계층을 저희가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한다라고 배우셨죠?
그리고 3계층을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이 3계층으로 보낼 때에는 그 패킷의 크기에 맞는 사이즈의 단편화 데이터를 보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프레임이라고 정의가 되고 여기서는 패킷이라고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토콜은 큰 데이터그램을 전달하는 반면에 어떤 프로토콜은 작은 데이터그램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넷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대 1500바이트까지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링크 프레임에서는 576바이트가 한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라야 되겠죠. 단편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링크 계층 프레임이 전달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양을 우리는 MTU라고 얘기를 해요. 맥시멈 전송 단위다라고 해서 MTU라고 전송이 됩니다. IP 데이터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라우터에서 다른 라우터로 전송하기 위해서 링크 계층 프레임 내에서 캡슐화가 되죠. 그리고 링크 계층 프로토콜의 MTU는 IP 데이터그램 길이에 굉장히 엄격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IT 데이터그램 자체의 크기 제약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송신 측과 수신 측 간의 경로를 따르는 각 링크가 다른 링크 계층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고요. 각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 MTU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P에 대해서는 단편화와 재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식별자, 플래그, 그리고 단편화, 오프셋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데이터그램이 여러 개로 단편화가 되고 마지막에 다시 결합되려면 이러한 단편화된 데이터그램이 모두 같은 식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즉 1500바이트를 500바이트씩 잘라서 보내는데 얘는 식별자가 1의 A고 1의 A인데 얘만 식별자가 1의 B라면 수신 측에 가서 500과 500만 연결이 되고 1의 B는 무엇과 붙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즉 데이터가 깨진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모두 같은 식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이렇게 ID 값이 달라지면 안 되고 동일해야 하고요. 어디까지가 단편화된 데이터그램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단편화 데이터그램의 플래그는 0, 다른 모든 조각의 플래그는 1로 설정을 합니다. 자, 옵셋 필드는 조각이 분실되었는지 또는 적절한 순서로 재결합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그램 내에 조각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1A에 1, 1A에 2, 1A에 3.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조각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옵셋 필드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데이터그램의 사이즈가 4000바이트고요. 그리고 MTU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500바이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력 패킷 사이즈가 4000이고 링크의 MTU가 1500바이트입니다. 4000바이트의 패킷을 이렇게 1500바이트씩 쪼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쪼개는 패킷도 IP 데이터그램의 포맷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헤드의 크기인 20바이트를 고려해서 우선 4000바이트의 입력 패킷은 어떻게 되나요? 20바이트의 헤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980의 페이로드로 들어가겠죠. 즉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페이로드 3980을 다시 1480 바이트로 쪼개고 그 다음에 앞에 헤더가 20바이트씩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단편화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첫 번째 단편화는 20바이트의 IP 데이터그램 포맷은 어떻게 돼요? 헤더와 페이로드로 되니까 첫 번째 단편화는 20바이트에 1480바이트가 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도 20바이트에 1480이 붙고요. 세 번째 헤더도 20바이트에 나머지인 1020이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4000바이트의 데이터가 다 붙는다는 것이죠. 즉 헤더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헤더에는 바로 이러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헤더 20바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헤더의 정보를 보고 뭘 알 수 있다? 몇 번째 단편화된 조각이고 어디로 가고 그리고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20바이트를 따로 떼어놓기 때문에 4000바이트를 무조건 어떻게 한다? 1500바이트로 나누어서 이것은 몇 개의 IP 데이터그램이 몇 개의 그 조각으로 단편화 시켜야 되느냐? 2개, 3개로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앞에는 이러한 20바이트가 붙어서 단편화되면 4000 플러스 60이라는 길이가 더 붙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IP 데이터그램을 이렇게 우리가 단편화 시킬 때에는 앞에 헤더가 20바이트 붙는다. 왜? 이게 20바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20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20바이트와 나머지가 이렇게 1500바이트를 포함하는 길이로 포함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캡슐화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캡슐화라는 것은 데이터의 플래그, 주소, 제어 정보와 같은 정보 데이터와 데이터를 오류 없이 전송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묶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캡슐의 주요 정보를 보시면 주소가 있고요. 에러 검출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제어와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자, 캡슐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송신 측에 7레이어가 있고 수신 측에 7레이어가 있어요. 그러면 송신 측에서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보내겠죠. 그러면 가면서 어떻게 된다? 캡슐이 붙는다. 어떤 캡슐? 그 계층에 맞는 캡슐이 붙고 이리 올라가면 그 캡슐이 하나씩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층을 지나면서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에서 내려온 정보를 데이터로 취급하고 거기에 뭘 붙여요? 자신의 계층의 특성을 담은 제어 정보를 담습니다. 주소와 에러 정보를 담습니다. 그리고 6계층은 전송할 비트수의 감소를 위해서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요. 먼저 세션 계층은 세션을 구별하기 위한 번호를 추가하겠죠.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은 여기서 6계층이라는 것은 표현 계층을 얘기합니다. 표현 계층은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또 두 번째는 세션 번호를 추가하고 세 번째는 전송 계층은 패킷 순서 번호를 추가하고 네트워크 계층은 송신 주소, 가상회선 번호를 추가하고 2계층은 프레임 번호를 추가하고 1계층은 에러 제어 비트를 추가한다.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제어 정보를 추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의 제어 정보들을 각각 씌워주는 것 캡슐화라고 얘기합니다. 수신층으로 가면 이런 것을 하나씩 벗겨내죠. 이것을 비캡슐화라고 얘기합니다. 캡슐레이션이 아니라 인캡슐레이션이 아니라 캡슐레이션이 아니라 인캡슐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연결 제어라는 것이 있죠. 연결 제어라는 것은 회선을 접속하고 링크를 확립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링크를 끊고 절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회선을 절단하는 이러한 순서로 이어지고요. 링크 확립과 링크 해제 단계를 제어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흐름 제어는 두 개체 사이에서 데이터의 개수나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얘기하고요. 데이터가 많이 흘러오면 수신 측에서 멈춰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우리 플로우 컨트롤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류 제어 기능은 수신된 오류를 검출하고 재전송을 요구하는 기능, 우리가 오류 제어 기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류 제어에는 FEQ 방식과 그 다음에 BEQ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진 오류 수정 방식, 후진 오류 수정 방식, 전방향, 후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동기화는 수신 측의 정보를 수신 측에서 정확하게 수신하려면 비트와 문자를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수신하도록 하는 타임과 관련된 기능을 동기화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순서 제어라는 것은 연결 제어의 순차적 절차 기능 또는 데이터 조각의 순서를 부여해서 순서적으로 전송하거나 수신된 데이터 조각을 어떻게 재결합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순서 제어라고 얘기합니다. 주소 지정 기능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전송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위치 주소를 추가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다중화라는 것은 여러 개의 회선에 데이터를 받아 한 개의 고속 회선으로 송신하거나 반대로 고속 회선에서 여러 개의 회선 이런 것을 하나의 저속 회선 A, B, C, D, E가 하나의 고속 회선 F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기능을 우리가 다중화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수신 측에서 받아서 이것을 원래의 저속 회선으로 나누어 주는 것도 다중화입니다. 이때 이것을 우리가 멀티플렉서라고 하고 이것을 디멀티플렉서 역다중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속통신 회선 F의 속도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2의 회선을 더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로 선택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라우팅 한다라는 부분, 송수신 간의 중간 서브넷을 거쳐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기술을 라우팅이라고 한다. 그렇죠? 서브넷 자원의 이용을 최대화해서 평균 패킷 전송 시간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얘기한다. 즉 통신망에 보니까 A라는 노드에서 B라는 노드로 보내야 되는데요. 이 안에 보면 많은 이러한 부 네트워크가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가려고 보니까 여기에 다른 데이터들이 많이 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면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기술을 우리가 라우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계층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의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ISO라는 협회에서는요. ISO는 국제 표준화 기구죠. 그래서 국제 표준화 ISO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개방형 시스템의 상호 연동을 위해서 무엇을 제공했냐 하면 ISO 거꾸로 OSI 7레이어라는 7계층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계층 모델은 서로 유사한 기능을 동일한 계층으로 묶어서 7개의 서비스로 구분을 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자는 어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뒤져볼 필요가 없이 해당되는 범위만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의 파악이 보다 수월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컴퓨터 프로그램에게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다른 계층에 어떤 계층에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계층별로 서비스를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관리나 또는 기능 파악이 매우 용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OSI 7의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OSI 모델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논리상의 변경 없이 서로 다른 시스템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시스템 간의 유연성과 안전성, 상호 연동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설계하기 위한 모델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7계층이 있으면 여기 있는 1계층이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6계층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얘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 즉 논리상의 변경이 없어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라면 여기에 있는 기능만 갖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상호 연동성과 유연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OSI 7 레이어의 특징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SI 7 레이어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몇 개만 그려보죠. 이것을 1계층을 N계층이라고 표시하면 이것은 N 플러스 1계층이 될 거고요. 이것은 N 플러스 6계층이 되겠죠. 그렇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을 N계층이라고 얘기하면 맨 밑에 있는 것은 N-6계층이 되고 이것은 N-1계층이 되겠죠. 즉 N-1계층은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N-1계층은 N계층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송신 측에서는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데이터와 네트워크 정보가 전달이 되고요. 이것이 통신 매체를 통해서 수신 측으로 전달되면 수신 측에서는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데이터와 네트워크가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서 캡슐화된 제어 정보들이 벗겨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송 계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즉 4계층인 전송 계층을 중심으로 위측의 5, 6, 7계층을 우리가 상위 계층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단의 1, 2, 3계층을 하위 계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송 계층은 상위 계층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어쨌든 기준은 어디다? 딱 중간인 4계층인 전송 계층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3개, 아래로 3개 나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OSI 7 레이어의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